그러자 그 허연 수염의 노인은 그 말을 받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네. 오구상 설명은 정묘한 광채가 번쩍번쩍하는 것이 결코 집에 꽂혀 있는 오구가 아닐세. 예리한 무기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도 집에 꽂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어찌 도리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석파천은 두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았으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다른 두 사람의 곁으로 다가갔다. 이때 석파천이 가까이 다가간 두 사람은 매우 빠르게 싸우고 있었다. 한 사람의 검초는 매우 날카로워 연신 공세만 펼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장검으로 끊임없이 원을 그려대고 있었다. 원을 그려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검초를 모조리 밀어내고 있는 판국이었다. 벼랑간 창하는 소리와 함께 쌍검이 일제히 부딪히게 되었고 뚝 잘라져 나갔다. 두 사람은 동시에 뒤로 물러났다. 체구가 우람하고 얼굴이 거무튀튀한 사내가 입을 열었다. 저 벽의 주회에서 백거이가 물경직절검하니 유승곡 정구라고 했다고 했소. 그러니 내가 검을 부러뜨린 것이 벽주회의 원뜻과 크게 부합된다고 생각하오. 한데 이 우람한 체구의 사내를 상대로 겨루었던 사람은 늙은 도사였다. 석파천은 그가 바로 상천관의 장문인 천어도인인 것을 알아보았다. 석파천은 속으로 흠칫했다. 그가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화를 내게 될까봐 약간 걱정이 된 것이었다. 그런데 천어도인은 석파천을 발견하지 못한 듯 손에 반토막의 단검을 들고 고개를 저으며 체구가 우람하고 얼굴색이 거무튀튀한 사내의 말을 반박했다. 오구상 설명이 주가되고 유승곡 정구라는 글귀는 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겠소? 그러니 중불나게 손님이 주인 자리를 빼앗아 차지한다는 것은 결코 정도가 아니오. 석파천은 다시 두 사람이 언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서쪽 머리의 일남일녀를 바라보았다. 이 일남일녀는 검으로 겨루고 있었는데 두 사람 다 매우 느릿하게 초식을 펼치고 있었다. 매번 초식을 펼치는 것이 그저 신용만 하는 꼴이었다. 그런데 남자는 고개를 갸웃거리고 한동안 생각해보기도 했다. 여자는 때때로 1초의 검법을 8-9번이나 펼쳐본 후에도 쉬려고 하지 않았다. 틀림없이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면 남매지간이거나 사남매가 되는 사이였다. 서로의 정분이 지극하여 합심 협력하여 연구를 하는 까닭에 전혀 언쟁을 벌이지 않는 것 같았다. 석파천은 그들 두 사람에게서 어느 정도 절묘한 검법을 배울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다가갔다. 이때 남자는 온갖 정신을 모으고 검을 찔렀다가 비스듬히 내려쳤다가 했다.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가로저으며 맥 빠진 얼굴이 되어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래도 안 되는군. 여자는 그를 위로했다. 원오라버니, 5개월 전보다 그 1초는 크게 진보가 있어요. 우리는 다시 주회에 오구라는 것은 오왕 합녀의 보도라고 한 말을 연구해 보아야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질문을 던졌다. 도대체 오왕 합녀의 보도가 다른 사람의 보도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인지요? 남자는 장검을 거두고 벽의 주회를 읽어내려갔다. 5월 춘추에서는 합녀가 복원 막사를 만들어내자 백성들에게 다시 금구를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고 상금으로 100냥의 금을 하사한다고 공포하게 되었다. 나라에서는 금구를 만드는 자가 무척이나 많았다. 그런데 왕의 중상에 욕심을 낸 자가 있어 두 아들을 죽이고 그 피로 달구어 두 금구를 만들어서 합녀에게 바쳤다고 하더라. 구절을 다 읽고 난 남자는 얼굴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청누이, 이 고사는 너무나 잔인해. 왕이 내리는 100냥의 상금을 노리고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다니 말이야. 여인은 침착하게 말했다. 저의 짐작으로는 잔인이라는 두 글자가 바로 이 1초의 요결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해요. 손을 쓰게 되었을 때 사정없이 손을 쓰되 친아들이라 하더라도 죽여야 한다 하는 뜻인가 봐요. 그러나 그녀 역시 자신이 없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렇지 않을 때 벽의 주회가 어째서 그와 같은 부분만 특별히 강조했겠느냔 말이에요. 석파천은 이 여인이 40여 세밖에 되지 않으며 용모가 매우 청소하다고 느꼈다.
그런데 친아들을 죽인다는 대목에 이르러서 전혀 처연해지는 표정이 엿보이지 않아. 그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지 않아서 얼굴을 돌려 석벽 쪽을 바라보았다. 벽에는 촘촘하니 글자로 가득 차 있었다. 수백 수천 자는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어떤 획은 한 자루에 장검을 연상케 하고 있었으며 장검을 연상케 하는 획이 2, 30획은 되었다. 그와 같은 검의 모양은 바로 놓이거나 세로로 놓이기도 했으며 옆으로 또는 반대편으로 뻗는 상태가 되어 있기도 했다. 글을 아는 사람들은 글자 한가운데의 획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글자를 모르는 석파천은 그 획들이 한 자루 한 자루 길고 짧은 검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어떤 검은 끝이 위를 향하는가 하면 어떤 것은 아래를 향하게 되었고 어떤 것은 비스듬히 날이 세워져 있었으며 어떤 것은 옆으로 쓰러질 듯한 형세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하여 석파천은 한 자루 한 자루의 검을 눈여겨보았다. 12자루의 검을 보게 되었을 때 갑자기 오른쪽 어깨에 있는 거골혈이 화끈 달아올랐다. 한 줄기의 뜨거운 기운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꿈틀대지 않는가. 재차 13번째 검으로 시선을 옮기게 되었을 때 그 뜨거운 열기는 경맥을 따라 오리혈에 이르렀다. 14번째 검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열기는 곡지혈에 이르렀다. 그 뜨거운 기운은 갈수록 강해졌으며 단전에서 끊임없이 올라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만 같았다. 석파천은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다. 나무로 깎은 인형의 경맥도를 본 이후 내력이 크게 증대되었지만 오늘과 같이 세찬 기세를 보인 적이 없다. 배꼽이 마치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리는 것을 보면 아마도 동지파 쪽에 독성이 퍼졌기 때문인가 보다. 그만 그는 겁이 약간 났다. 다시 석벽에 그려진 검의 형태를 바라보며 내력을 끌어올려서는 경맥을 따라 운행을 시켰다. 그러자 뱃속의 뜨거운 열기가 차츰 온몸의 혈도로 흩어졌다. 그는 곧이어 첫 번째 검부터 다시 살피기 시작했다. 검의 형태를 따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 그리하여 내력이 끊임없이 흐르게 되어 시냇물처럼 사방으로 뻗쳤다. 첫 번째 검으로부터 24자루까지 보게 되었을 때 내력 역시 영양혈에서 상양혈로 한 바퀴 빙 도는 것이 아닌가. 그는 속으로 생각을 해보았다. 알고 보니 이 검의 형태는 내력을 연마하는 것과 관계가 있구나. 애석하게도 나는 벽의 문자를 몰라 그 법대로 연마할 수가 없구나. 하지만 한 가지 검법을 익히게 될 것 같다. 그렇지. 백할아버지가 제일 첫 번째 석실에 계시니 설명을 들어보아야겠군. 그리하여 그는 첫 번째 석실로 갔다. 백자재와 온인후 두 사람이 각기 한 자루의 목검을 들고 몇 초 겨루어 보다가 언쟁을 벌이고 또 석벽의 문자를 가리키며 자기의 고집을 꺾으려 하지 않았다. 서로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었다. 석파천은 백자재의 옷자락을 잡고 물었다. 할아버지, 그 글자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백자재는 몇 마디의 설명을 해주었다. 온인우는 불쑥 그 말을 반박했다. 아닐세. 잘못되었어. 백형, 자네의 무공이 높기는 하나 나는 이 석실에서 이미 10년 동안 연구해왔네. 10년이라는 세월이 헛되이 보내어질 리는 없지 않은가? 어쨌든 자네는 아직도 터득하지 못한 것일세. 무학이라는 것은 불가의 선종과 같은 것이라네. 10년 동안 고된 수련을 한다고 반드시 득도하는 것은 아니야. 나는 저 한마디가 바로. 온인우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크게 잘못된 생각일세. 석파천은 두 사람이 끊임없이 다투기만 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벽에 쓰인 문자들의 주해가 그토록 어려워 용도주가 말한 것처럼 무수한 고수와 학문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 수십 년간 연구해 보았지만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한자도 모르는 내가 그들처럼 머리를 썩힐 것이 무엇이냐? 이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 그는 석실에서 서성거렸다. 그러자니 자연 동쪽에 한 무리가 떠드는 것을 들을 수 있었고 서쪽에서 한 무리가 떠드는 것을 또 들을 수 있었다. 제각기 자기의 의견을 고집할 뿐
상대방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판국에 그 누구를 붙잡고 농담도 주고받을 수가 없었다. 혼자 무료하기도 해서 그는 석벽의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는 두 번째 석실에서 24자루의 겉모양을 보고 장검이 가리키는 방향이 체내의 경맥과 암암리에 부합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바가 있었다. 그런데 첫 번째 석실의 그림에는 다만 한 사람의 젊은 서생이 그려져 있을 뿐 다른 그림이라고는 없었다. 한참 동안 보니 그림 속에 사람의 오른쪽 소매자락을 떨쳐내는 자세가 무척 날렵하고 멋이 있어 보였다. 그리하여 그는 몇 번 더 그 그림을 보게 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오른쪽 옆구리에 연애결이 꿈틀했다. 곧이어 한 줄기의 뜨거운 기운이 족소양담경을 따라 1월과 경문 두 요혈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는 속으로 기뻐하며 다시 그림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사람의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위도새 접혀진 곳으로부터 얼굴, 부채의 선을 따라 하나하나 힘차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 연결된 부분을 따라 보아 내려오자 자기 체내의 내력도 그 선을 따라 운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림 속의 필법과 체내의 경맥이 서로 부합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천박한 도리이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심한 무학을 나로서는 터득할 길이 없고 또 지금 여간 무료하지 않으니 과거 인형의 경맥의 선을 보고 내공을 연마한 것처럼 이곳에서 조잡하고 미천한 재간이나마 연마하면서 무료함을 달래보자. 그러다가 백할아버지께서 상승의 무학을 터득하시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함께 돌아가면 된다. 그리하여 그는 그림 속의 필법을 눈여겨 관찰했다. 필법이 처음 시작되는 곳을 찾아 그 의세를 따라서 그는 내공을 연마했다. 이 도형의 필법은 세상의 그림들과는 전혀 달랐다. 필획의 순서가 퍽이나 이상야릇했다. 다행히도 그는 글자를 쓰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아래쪽에서 위로 향하는 등의 선들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 그림 속에는 아래에서 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 직선의 필획이 무척이나 많았다. 일반의 서화를 그리는 붓의 뜻과는 종종 전혀 상반되었으며 졸렬하면서도 비범하다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석파천은 조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연마를 했다. 만약에 열흘이라도 서화를 배운 어린아이였다면 결코 그와 같은 필로대로 생각을 갖지 못했을 것이리라. 그림 속의 필획은 상아가 도착된 곳이 81군데나 있었다. 석파천은 30여 곳의 필획을 익힌 후 배가 고픔을 느꼈다. 그러고 보니 석실 내 모퉁이 탁자 위에 국수나 떡 조각, 그리고 물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그곳으로 가서 배를 채웠다. 그런 연후에 석실 바깥쪽의 변소에 가서 소피를 본 후 그는 다시 석실로 돌아와 그 필획을 따라 내공을 연마했다. 석실 안은 휘황찬란하게 밝혀져 있어서 그는 피곤해지면 벽에 등을 기대고 잠을 잤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마련된 음식을 먹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다. 첫 번째 그림의 81곳이나 되는 필획의 내공을 모조리 익숙하게 외우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백자재를 찾았으나 백자재는 이미 그 석실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 석파천은 약간 당황해서 불렀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석실로 달려갔다. 백자재가 목검을 들고 동안악발의 노도사와 싸우고 있었다. 두 사람의 검법은 모두 다 둔하고 졸렬한 것 같았다. 그러나 두 자루의 검에서는 찍찍하는 파공성이 일었다. 각기 상승의 내력을 검초에 주입한 것이었다. 이때 휙하는 커다란 음향이 울려 퍼지면서 백자재의 손에 들린 목검이 그의 손을 떠나 날아가고 그 도사 수중의 목검마저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은 동시에 뒤로 두 걸음씩 물러섰다. 노도사는 빙그레 웃고 입을 열었다. 위덕 선생, 당신의 하늘에서 받은 실력에는 이 늙은 도사도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구려. 하나 우리들이 겨룬 것은
건법이었지 내공을 겨룬 것은 아니오. 백자재는 그 말을 받았다. 우다 도장, 당신의 건법은 확실히 나보다 더 고명하오. 나는 탐복하는 바이지만 당신은 당신네 무당파의 무학을 펼친 것이지. 석벽에 쓰인 건법의 본뜻대로 펼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오. 우다 도장은 웃음기를 거두고 고개를 끄덕여 보인 후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위덕 선생의 생각은 어떠시오? 백자재는 대답했다. 첫 번째 구절인 오구상 설명의 명자에 커다란 이치가 도사리고 있는 바. 석파천은 백자재 옆으로 다가가서는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 돌아가는 것이 어때요? 백자재는 이상하다는 듯 반문했다. 지금 뭐라고 했느냐? 석파천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곳의 용도주께서는 우리들이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떠나라고 했으며 해변에 많은 배가 있으니 우리 떠나도록 해요. 백자재는 노해 부르짖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어째서 그렇게 서두르는 거냐? 석파천은 그가 성을 내는 것을 보고 약간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할머니는 저쪽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2월 말까지만 기다리겠다고 말했어요. 만약 2월 말까지 돌아오시지 못한다면 바다에 뛰어든다고 하셨어요. 백자재는 어리둥절해졌다. 2월 말까지? 우리는 동지 전날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니냐? 겨우 2,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천천히 돌아가도 돼. 석파천은 수아가 그리웠다. 그리고 그날 해변가에서 전송해주던 수심의 어린 그녀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겨드랑이에 날개라도 돋았으면 하는 심정이 되곤 했다. 그러나 백자재는 완전히 석벽에 무하게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혼자 내버려 두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석파천은 별 생각 없이 세 번째 석실로 들어갔다. 석실에 들어갔을 때 세찬 바람 소리가 일었다. 3명의 경장을 한 노인이 경공신법을 펼쳐 신속하게 달리고 있었다. 너무나 빨리 달리기 때문에 석실 안에는 세찬 바람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이다. 세 사람은 이와 같이 쫓고 쫓기듯 다름질치고 있으면서도 말을 주고받았는데 어조가 매우 차분한 것으로 미루어 내공 조예가 무척 심오한 듯했다. 문득 첫 번째 노인이 입을 열었다. 이 한수의 협객행은 대시인 이백이 지은 것이네. 이백은 시선이었지 결코 검술가는 아니거든. 어찌하여 한수 24구의 시에 무학의 가장 오묘한 이치가 담겨 있다는 것일까? 두 번째 노인이 말했다. 이와 같은 무공을 창안한 사람이야말로 청고의 드문 무학의 대종사일세. 그 어르신께서는 다만 200의 시를 빌려 그의 신기한 무공을 설명한 것인데 우리들은 외골수로만 빠져들어 200의 협객행이라는 시가 가지고 있는 뜻에 너무 구애를 받고 있는 것 같네. 세 번째 사람은 그 말을 받았다. 기형의 말씀이 지극히 옳은 것 같네만 이 은한조백만은 200의 본뜻에서 이탈하게 되었을 때 풀 길이 없어지네. 첫 번째 노인은 말했다. 그건 그래. 비단 그럴 뿐 아니라 네 번째 석실이 삽답여유성과 연결되어야만이 올바른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 시와 문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단편적으로 뜻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학을 연구 및 토론함에 있어서도 단편적으로 뜻을 취해서는 안 될 걸세. 석파천은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다. 세 사람이 무공을 토론한다면서 어째서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박질을 치는 것일까? 그러나 그는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두 번째 노인은 그 말을 받아 물었다. 자네는 그 두 시구에 대해서 터득한 바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찌하여 경공신법의 응용에 있어서 시종나를 뒤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시시한가? 첫 번째 노인은 그 말을 받아 물었다. 그렇다면 자네는 나를 뒤쫓아왔는가? 그러자 세 사람은 더욱더 빨리 달렸다. 그들의 옷자락에서 바람 소리가 일었다. 그런데 세 사람의 상호 간격은 시종 변하지 않았다. 세 사람의 공력이 비슷해서 그 누가 그 누구를 초월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석파천은 잠시 그들의 하는 양을 보다가 시선을 옮겨 벽에 그려진 그림을 바라보았다.
벽에는 한 필의 준마가 그려져 있었다. 고개를 번쩍 쳐들고 달려가는 모습이었다. 발밑에 구름이 잔뜩 깔려 있어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았다. 그는 먼저의 방법대로 말이 달리는 기세를 내공의 연마와 연결시켜 시험을 해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았다. 그는 아무래도 이번 그림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석실과는 다른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말의 발밑에 있는 구름송이들을 자세히 살폈다. 한 무더기가 한 무더기의 구름 같기도 하고 안개 같기도 한 기체는 끊임없이 앞으로 밀려나가고 있었다. 마치 벽이라도 뚫고 달아날 것 같은 그런 기세였다. 잠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갑자기 진기가 끌어올라 그는 자기도 모르게 다름질을 치게 되었다. 그는 한 바퀴 돌고서는 석벽의 구름송이를 한번 바라보았다. 그러자 진기가 다시 그를 밀어붙이듯 끌어오름에 따라 다시 한 바퀴를 돌았다. 다만 그는 경신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발걸음이 휘청거렸고 자세가 비틀비틀한 것이 매우 보기에 졸렬했으며 달리는 것 또한 그 세 명의 노인들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편이었다. 그러니까 세 명의 노인이 매번 7, 8번의 원을 돌 때 그는 겨우 한 바퀴를 도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의 귀에 아스라이 세 노인이 비아냥거리는 말이 들려왔다. 어디서 온 젊은이인데 우리들처럼 줄다름을 익히려고 할까? 하하, 저게 무슨 꼬락선인가? 저 같은 경신법으로 감히 석벽에 무공을 파고들어 연구하려고 하다니, 흐흐. 다른 사람의 취팔선이라는 술 취한 사람의 걸음걸이도 역시 그 자체에 일정한 규범이 있는 고명한 무공인데 저 소형제의 취구선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꼴사납군. 석파천은 그만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석벽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8, 9번의 바퀴를 돌게 된 이후 온 정신을 가다듬고서는 벽에 구름송이의 기세를 외웠으며 그 세 노인의 비아냥거리는 말소리는 이미 한마디도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고 또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가 벽에 그 구름 형세를 모조리 익히고 걸음을 멈추게 되었을 때 세 명의 노인은 이미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곁에 네 사람이 각기 손에 병기를 들고 말이 달려가는 자세를 모방하며 찌르고 치는 등 검법을 연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네 사람의 검을 뻗쳐내는 기세가 매우 매서웠으며 입으로는 뭐라고 중얼중얼대고 있었다. 석벽에 쓰인 글과 주애를 읊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은빛이 찬란하니 안장이 저절로 평온해지더라.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그 뒤를 이었다. 비추는 것은 높은 데서 아래를 향하는 것이고 하얀 것은 교결하면서 물이 깊은 것이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입을 열었다. 천마가 하늘을 나르니 순식간에 만리를 달려가더라. 네 번째 사람도 한마디 했다. 이상은의 글에는 손이 천마이고 마음이 나라지라 했고 운부에서는 도가가 손을 천마로 알더라 했으니 원래 천마는 손이고 결코 진짜 말이 아니었군. 석파천은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저와 같은 글귀들은 무척 심오해서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이곳에서 검수를 연마한 지는 적어도 10년 아니면 20년은 걸렸을 것이다. 그런데 내 어찌 그토록 오래 기다릴 수가 있겠는가? 어찌되었든 간에 더 많이 기다릴 여가도 없고 하니 아무렇게나 한번 훑어만 보고 끝내도록 하자꾸나. 네 번째 석실의 벽에는 삽답여유성이라는 구절의 도보가 그려져 있었다. 그는 역시 조금 전에 하던 방법대로 무공을 연마했다. 계속해서 연마해본 결과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았다. 협객행은 모두 24구절로 나뉘어 있었다. 그리하여 24칸의 석실에 도해가 있는 것이다. 그는 석실로 들어갔으나 벽에 쓰여있는 문자를 이해할 수 없어 그림으로만 내공과 무술을 연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섯째 글귀인 십보살일인과 10번째 글귀인 탈검슬전행, 17째 글귀인 구조휘금추 등은 모두 한 종류의 검법을 가리키고 있었다. 여섯째 글귀인 천리부류행,
7째 글귀인 사료부리거, 8째 글귀인 심장신여명은 각기 한 종류의 경신술이었다. 9째 글귀인 한과신능음, 14번째 글귀인 오학도위경, 16째 글귀인 종사협골향은 권장법이었다. 13번째 글귀인 삼배토언락, 18번째 글귀인 의기소예생, 그리고 20번째 글귀인 현역대량성은 각기 한 종류의 토납술이었다. 그는 매우 빨리 익혔다. 하루에 2~3가지를 연마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잇따라 17, 8일 동안 한 가지도 익히지 못하는 수가 있었다. 일단 무학에 온 정성을 기울이게 되자 세월이 흐르는 것도 잊게 되었고 끝내 23칸의 석실에 있는 도회를 모조리 익히게 되었다. 매번 한 폭의 도회를 익히고 나면 그는 심신이 가라앉게 되어 백자재에게 가자고 재촉을 했다. 그러나 백자재는 석벽의 무학에 갈수록 심취되어 석파천이 가자고 조르기만 하면 마구 욕을 퍼붓고 방해한다고 야단을 쳤다. 그러다가 주먹을 마구 휘두르며 옆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석파천은 어쩔 수 없이 범일비와 고삼낭자들과 상의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역시 넋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두 석벽의 무학에 심취되어 되레 그를 붙잡고 이 구절의 요결은 어디에 있으며 저 구절의 해석은 어떠냐면서 놓지를 않으려고 했다. 석파천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용, 목 두 도주는 무림 고인들을 데리고 와서는 무학을 연구하게 했으나 본래 그들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했다. 다만 30년간 한 사람도 섬을 떠난 것을 볼 수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석벽의 무학이 얼마나 사람의 넋을 빼앗는가를 짐작할 수 있겠구나. 다행히도 나는 무공이 약하고 글자를 모르니 그들처럼 빠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범일비 등이 호의로 석벽의 문자를 해석해주겠다고 해도 석파천은 몇 마디 듣지 않고서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 석실에서 나와버리곤 했다. 뿐만 아니라 감히 고개도 돌리지 못했고 그들이 해준 말을 빨리 잊어서 감히 생각해 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리하여 따지고 보니 협객도에 온 지도 이미 2개월 반이 넘어 있었다. 다시 며칠만 지나게 된다면 반드시 돌아가야 했다. 24칸의 석실 가운데 23칸의 석실을 보았으나 최후의 석실로 가서 한 이틀쯤 연마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만약 너무나 어려워 시일이 모자라고 할아버지가 마다할 때는 자기 혼자서라도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고 작정했다. 먼저 돌아가게 된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마음 놓을 수 있도록 섬의 상황을 산오파 등 무사람들에게 알려줄 참이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할아버지 격인 백자재가 섬에 남아서 아무리 무공을 파고들고 연구한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흉악하고 위험한 일이 없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윽고 그는 24번째 석실로 들어섰다.